태주는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8세 소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낸 4마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빠입니다.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고급 한식당의 평소 테이블에 앉아 혼자 조용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연주되고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이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연속 회의를 했고 이제 마침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요리된 스테이크, 값비싼 레드 와인 한 잔, 그리고 또 다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그가 포크를 들어올리자마자 테이블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8살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는데 그 소녀는 섬세한 이목구비, 밝고 푸른 눈, 연한 분홍색 리본으로 뒤로 묶인 황금빛 금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드레스를 입고 작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부모를 찾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를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것처럼 눈도 깜박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를 위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그의 가슴을 통해 불안한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태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살짝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중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그의 사업 제국, 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 그의 사교계. 이런 뜻밖의 만남이 있을 리가 없었다. 소녀는 깊은 숨을 쉬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이름은 윤서이고 당신은 우리 아빠예요. 태준을 둘러싼 세상은 얼어붙는 것 같다. 근처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은식기들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정지된 것 같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불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실수, 장난, 오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세와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좀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신뢰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인가요? 태주는 순간의 무게가 짙은 안개처럼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끼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 관계는 일시적이었고 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소녀를 바라볼 때, 정말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의 얼굴에 있는 뭔가가 불안할 정도로 친숙했습니다. 그녀의 코의 곡선, 턱의 모양, 저 날카로운 파란 눈. 와인 한 병을 들고 다가오던 웨이터는 긴장감을 느끼며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태주는 말없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의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소녀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녀는 시선을 살짝 내리더니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작은 지갑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태주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앞으로 손을 뻗었다. 회의실에서도 꾸준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상에서도 꾸준하게 움직이던 그의 손이 이제는 이상하게도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그는 종이를 펴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태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의 목이 말랐다. 그의 서명은 문서 맨 아래에 있었는데 바로 친자관계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파악하려고 몇 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소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저희 엄마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소지품에서 이 서류를 발견했어요. 엄마는 이전에 나에게 당신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태준의 배가 뒤틀렸다. 그는 갑자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존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주는 손에 종이를 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이 단어를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단어가 약간 흐려졌습니다. 그의 이름, 친자 관계 기록, 아버지 중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윤서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푸른 눈이 그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목을 가다듬으며 억지로 말을 이었다. 어디 묵으셨나요? 윤서는 머뭇거리며 살짝 몸을 옮겼다. 이유수와 함께 있는데 오래 못 버틴다고 하더군요. 날카로운 통증이 태준의 가슴을 강타했다. 이 어린 아이, 즉 그의 딸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뭔가 낯선 반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내 엄마는? 윤서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팠습니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태주는 그 말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 혜수는 거의 10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시카고 출장 중 만났고 짧고 열정적인 몇 달을 함께 보냈지만 그는 그녀도 그랬다고 믿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윤서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 그는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나에 대해 언급한 적 있나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이. 그녀의 물건을 살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어깨를 긴장시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태준의 내장을 강타했다. 혜수는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잊고 살았고 그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때 그의 호화롭고 통제된 삶의 배경이었던 레스토랑은 이제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막히는 은식기에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의 윙윙거리는 소리, 값비싼 와인의 향기, 이 모든 것이 그의 앞에 펼쳐진 순간과는 너무도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윤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찔렸다. 그가 그녀를 외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무시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 태주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일, 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고 상상한 적도 없었고 그런 책임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질서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드레스를 입고 그 낡은 종이를 붙잡고 있는 윤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가 기꺼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의자에 몸을 꼿꼿이 펴고 문서를 접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지내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침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서는 놀란 듯 눈을 깜박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생애 처음으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윤서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차 대행이는 매끈한 검정색 메르세데스를 입구로 가져왔고 그가 그녀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앞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는 왜 그녀를 안심시켜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말했다. 윤서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작은 몸집이 삼켜질 뻔한 채 올라탔다. 그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매고 태주는 미끄러지듯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었지만 잠시 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해야 했나요?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의 현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 사람 없이 살던 아이는 이제 그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뭐 갖고 있어? 옷, 가방?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배낭을 이웃집에 두고 왔습니다. 내용물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주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또 다른 낯선 고통을 주었다. 그는 여러 부동산, 디자이너 양복,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딸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냈고 그들이 말없이 운전하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다. 몇 분 뒤 윤서가 말을 이었다. 어디 살아요? 미드타운에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작은 손을 얹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꺼풀이 살짝 처진 모습에서 그녀의 자세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한 게 언제예요? 그는 물었다. 윤서는 망설였다. 오늘 아침. 태준이 턱을 괴었다.
식당에서 배고프다고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묻고 싶지 않았어. 그 대답은 예상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없이 지내는 것, 물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이상하게도 부끄럽게 만들었다. 몇 분 후, 그들은 그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태주는 밖으로 나와 윤서의 방문을 열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의 손을 잡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니? 조용한, 그것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대답이 완벽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놀라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태주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넌 문제 없어. 이건 그냥 새로운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의 펜트하우스 입구가 드러났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 세련된 가구, 구석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등 공간은 엄청났습니다. 집 전체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모든 표면이 광택이 나고, 모든 가구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혼자 사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예. 윤서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깨끗해요. 태주는 웃을 뻔했다.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의 시선은 우뚝 솟은 책장과 벽에 걸린 값비싼 예술품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나는 어디서 자나요? 그것은 그가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개의 객실이 있었지만 그중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향해 손짓했다. 저쪽에 방이 있어요. 지금은 사용해도 됩니다. 윤서는 그를 따라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불을 켜는 문가에 멈춰 섰다. 방은 넓었고 퀸 사이즈 침대, 책상, 좌석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중성적인 톤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어린이 침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에 더 가까웠습니다. 윤서는 문지방에 서서 지갑끈을 움켜쥐었다. 애들 방 같지 않아요. 태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여기에 아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그게 말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잠시 후 불을 켜고 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침대 옆 램프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윤서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부드러움을 시험하려는 듯 살짝 몸을 흔들었다. 거기 앉아 있는 그녀는 너무 작아 보였다. 태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가에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오늘 밤에는 완전히 자신의 깊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는 물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는 망설였다. 됐어, 좀 자. 그녀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잘 자요, 태준 씨.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그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잘 자요, 엠. 그는 머리 위에 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는 방금 딸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딸이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태주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마음이 뛰었다. 그는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8년을 보냈을까요? 혜수는 왜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윤서가 왔는데 그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는 잠시 가만히 누워서 귀를 기울였다. 조용한 발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린다. 그는 일어나 앉아서 얼굴에 손을 댔다. 그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윤서. 그는 티셔츠를 입고 침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객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윤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작은 체구를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것 중 하나인 특대형 티셔츠로 갈아입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잠 때문에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나요? 그는 문틀에 기대어 물었다. 윤서는 살짝 펄쩍 뛰더니 그를 향해 돌아섰다. 미안해요. 깨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펴자 작고 구겨진 사진이 드러났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훨씬 어린 윤서를 팔로 감싸 안고 웃고 있는 혜수의 옛 사진이었다. 태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는 잊고 싶지 않았다. 고 중얼거렸다. 태주는 침대 옆에 앉아 여전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혜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감정이 쇄도했습니다. 후회, 죄책감, 이상한 종류의 슬픔.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윤서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나요?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를 걱정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윤서는 이미 답을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태주는 침을 삼켰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혜수가 윤서에게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런데 윤서 씨에게 직접 들어보니 더욱 실감이 났다. 그 사람이 너한테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마 그녀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까요? 윤서가 물었다. 태주는 망설였다. 만약 그때 혜수가 그에게 말했다면 그는 나섰을까? 아니면 너무 일에 몰두해 책임감을 두려워했을까? 나는 모른다. 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윤서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배고프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윤서의 입술이 살짝 실룩거렸다. 조금. 태준이 일어났다. 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보자. 그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매끄럽고 현대적인 공간은 대개 단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너무 비인격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서는 바 의자에 올라가 냉장고를 여는 그를 지켜봤다. 당신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태준은 웃었다. 드물게. 그녀는 의자에 발을 가볍게 찼습니다. 엄마는 내가 잠이 안 오면 늘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작 태준은 계란 한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럼 팬케이크죠.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아? 나는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는 반죽을 섞으면서 밀가루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가 팬케이크를 뒤집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침내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잠시 얼어붙은 뒤 조심스럽게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았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그녀 앞에 접시를 놓고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그렇다면 당신은 필요한 만큼 여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윤서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포크를 집어들었다. 좋아요. 처음으로 태준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지붕 아래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의지했던 사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이 텅 비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서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약간 부스스한 금발 머리를 하고 카운터에 앉아 발을 흔들며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그는 커피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윤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일어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편안하다고 느끼는 집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그냥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TV를 시청하고, 책을 읽고, 아파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윤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 집은 정말 조용해요. 태준은 카운터에 기대어 커피를 홀짝였다. 아마도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살펴보았다. 보통 하루 종일 무엇을 하시나요? 그는 살짝 웃었다. 일하다. 윤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지루할 것 같은데. 태준이 웃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서는 토스트를 한 입 더 먹었다. 엄마도 항상 일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셨어요. 그녀의 말투에 뭔가 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너 엄마랑 같이 뭐 했어? 윤서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때때로 우리는 공원에 가거나 쿠키를 굽곤 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저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셨죠. 항상 바쁘지만 저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셨어요. 태주는 죄책감을 느꼈다. 혜수는 윤서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윤서는 몰랐다. 그녀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태주는 사업 거래와 이익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글쎄,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거야. 어쩌면 나중에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 윤서의 눈이 살짝 빛났다. 뭐요? 태주는 망설였다. 그는 비즈니스 미팅, 네트워킹 이벤트, 럭셔리 갈라 등 재미있는 유형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뭔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그는 말했다. 윤서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태주는 시간을 확인했다. 그는 1시간 후에 회의가 있었는데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 앉아있는 윤서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윤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부모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8살이에요. 제가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혼자 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윤서는 팔짱을 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태주는 웃었다.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태준이 문을 열어보니 그의 조수인 나리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남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그의 오른팔로서 일정 관리부터 위기 관리까지 모든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서 윤서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다시 태준에게로 돌아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긴급하다고 하셨죠? 태준이 윤서를 향해 손짓했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해요. 나리는 눈을 깜빡였다. 그 사람이랑? 윤서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나리는 태준을 돌아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오늘은 3가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변경하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결코 일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이다. 그녀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태준은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냥 그녀와 함께 지내십시오. 식사를 보장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처리하십시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준은 그 표정에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윤서에게로 돌아섰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잘 지내세요. 윤서는 웃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태주는 자신의 세상이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훑어보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도 윤서는 계속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세심하게 구축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도록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올 것을 보지 못한 상황, 즉 딸이라는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딸. 점심시간까지 그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태주는 웃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값비싼 양복이나 주식시장 동향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나리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건조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8세 아이치고는 예에 바르고 놀라울 정도로 독립적이에요.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태준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그는 혜수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삶의 또 다른 부분, 윤서의 삶 중 그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 부분. 그는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곧 집에 갈게. 전화를 끊은 그는 양복 재킷을 챙기고 예정보다 일찍 사무실을 떠났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윤서는 주방 카운터에 앉아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리는 근처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이따금 소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태주는 다가와서 윤서의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글을 올려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케치북을 뒤집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태주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슈트를 그린 채 그녀 옆에 서 있고 윤서는 그의 손을 잡고 있다. 화려한 배경도 불필요한 장식도 없이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좋아해요? 태주는 목에 걸리는 낯선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그녀는 분명히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리는 스커트를 펴고 일어섰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태주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나리 씨.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윤서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일찍 퇴근했다. 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서는 웃었다. 나 보고 싶었어? 태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은 여기에 온 지 하루도 채 안 됐어요.
그건 아니요가 아닙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물병을 꺼냈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윤서는 낄낄 웃더니 다시 그림을 그렸다. 잠시 동안 태주는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마치 항상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매우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녀에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없이 몇 년을 보냈고 아버지가 없다고 믿으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앉았다. 윤서.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말했잖아.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몰랐다고 했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 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이제 이곳은 너희 집이다. 윤서는 그 말이 스며드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안도감과 희망, 그리고 더 깊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알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태주는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 그 말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것이 단지 그녀의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것도 변했다. 그 후의 나날은 태준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때 신중하게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더 이상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윤서가 아침을 먹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머리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알아내고 윤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갑자기 세상의 중심이 된 딸을 수용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포함됐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태주는 자신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따라 달려가는 발소리, 배경에서 재생되는 만화 소리, 또는 저는 몇 시간 동안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윤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부모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8살이에요. 제가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혼자 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윤서는 팔짱을 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태주는 웃었다.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태준이 문을 열어보니 그의 조수인 나리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남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그의 오른팔로서 일정 관리부터 위기 관리까지 모든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서 윤서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다시 태준에게로 돌아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긴급하다고 하셨죠? 태준이 윤서를 향해 손짓했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해요. 나리는 눈을 깜빡였다. 그 사람이랑?
윤서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나리는 태준을 돌아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오늘은 3가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변경하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결코 일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이다. 그녀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태준은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냥 그녀와 함께 지내십시오. 식사를 보장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처리하십시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준은 그 표정에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윤서에게로 돌아섰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잘 지내세요. 윤서는 웃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태준은 자신의 세상이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그 후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훑어보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도 윤서는 계속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세심하게 구축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도록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올 것을 보지 못한 상황, 즉 딸이라는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딸. 점심시간까지 그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태준은 웃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값비싼 양복이나 주식시장 동향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나리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건조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8세 아이치고는 예에 바르고 놀라울 정도로 독립적이에요.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태준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그는 혜수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삶의 또 다른 부분, 윤서의 삶 중 그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 부분. 그는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곧 집에 갈게. 전화를 끊은 그는 양복 재킷을 챙기고 예정보다 일찍 사무실을 떠났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윤서는 주방 카운터에 앉아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리는 근처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이따금 소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은 다가와서 윤서의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케치북을 뒤집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랐다. 사진 속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슈트를 그린 채 그녀 옆에 서 있고 윤서는 그의 손을 잡고 있다. 화려한 배경도 불필요한 장식도 없이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좋아해요?
태주는 목에 걸리는 낯선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그녀는 분명히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리는 스커트를 펴고 일어섰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태주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나리 씨.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윤서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일찍 퇴근했다. 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서는 웃었다. 나 보고 싶었어? 태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은 여기에 온 지 하루도 채 안 됐어요. 그건 아니요가 아닙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물병을 꺼냈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윤서는 낄낄 웃더니 다시 그림을 그렸다. 잠시 동안 태주는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마치 항상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매우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녀에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없이 몇 년을 보냈고 아버지가 없다고 믿으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앉았다. 윤서.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말했잖아.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몰랐다고 했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 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이제 이곳은 너희 집이다. 윤서는 그 말이 스며드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안도감과 희망, 그리고 더 깊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알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태주는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 그 말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것이 단지 그녀의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것도 변했다. 그 후의 나날은 태준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때 신중하게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더 이상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윤서가 아침을 먹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머리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알아내고 윤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갑자기 세상의 중심이 된 딸을 수용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포함됐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태주는 자신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따라 달려가는 발소리, 배경에서 재생되는 만화 소리, 또는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아이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딸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떤 것과도, 심지어 100만 달러짜리 거래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가장 심오한 변화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공과 지배를 위해 평생을 보낸 남자 태주는 도와 권력을 넘어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적, 즉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 여행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감정적 깊이입니다. 처음에 태주는 윤서를 방해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는 그녀가 장애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세심하게 꾸민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이 결말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태주는 윤서를 단지 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관계, 그리고 가족이 가장 큰 투자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백만장자가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익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관계에서 측정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태주는 윤서에게 집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녀도 그에게 하나를 준다.